블랙홀은 아마 소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별의 붕괴로 발생하는 물체입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꽤 명백합니다. 몬트리올 대학의 물리학자 줄리 에바체크 라론도, 줄리 할라바책 레론도는 은하들이 우주의 전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벽돌이며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랙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천체물리학자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수십억 광년 반경 내에 위치한 수십 개의 은하를 연구해왔습니다. 이 가상의 우주 여행에서 그들은 많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의 탐구 중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블랙홀의 질량과 그것이 머무는 은하들 간의 연결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블랙홀은 실제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많은 양의 가스로 둘러싸인 초대형 블랙홀은 이 물질을 소비하면서 계속해서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블랙홀 자체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팀은 블랙홀에 흐르는 뜨거운 가스의 소용돌이에서 방출되는 X선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그 수치를 주변 은하의 전체적인 밝기 수준과 비교했습니다. 꽤 인기 있는 가설에 따르면 은하가 클수록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된 상한선보다 훨씬 큰 블랙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된 블랙홀 중 약 40%는 태양의 질량보다 100억 배 이상 더 큰 활동적인 블랙홀과 그것들의 95%를 측정함으로써 그것들의 회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블랙홀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로 자신의 은하 안에 있는 물질을 계속해서 먹이면 그 물질의 운동량이 거의 일직선으로 정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블랙홀이 매우 높은 회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들과 병합함으로써 성장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회전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블랙홀의 회전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질량 블랙홀은 대부분의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은하가 형성되고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의 중심에도 위치합니다. 다른 말로 48시간 이내에 태양과 같은 별은 단지 J22157360이 위 심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대형 은하의 활동 중심에 있는 초대형 중력장을 가진 흑황은 수십억 태양 질량에 이르는 놀라운 크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 속도는 변할 수 있지만 J22157360이 흑황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200억 태양 질량의 인상적인 질량을 가진 J22157360이 는 100만 년마다 또 다른 1%를 추가합니다. 과학자들은 J22157360이 가 또한 기록적인 밝기를 나타낸다고 언급합니다. 그 안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물질의 질량은 이 흑황 주변의 전체 은하보다 수천 배 밝게 빛을 내며 만약 은하 중심에 위치한다면 이 흑황의 주변에서 밤에 빛이 나타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보름달의 밝기보다 10배 더 밝게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사선은 지구상에서의 생명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J22157360는 우리 은하 중심의 흑황보다 4만 배 이상 무거우며 그러나 12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 5만 14 플러스 81에서는 약 400억 태양 질량의 실제 괴물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대답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흑황의 식탐과 급격한 성장은 과학자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형 흑황이 어떻게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흑홀은 원래부터 매우 크게 나타나서 자신 주변의 물질과 은하를 거의 모두 끌어들인 것이거나 은하가 흑홀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에 심각한 빈틈이 있습니다. 대답은 또한 다른 연구에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120억 광년 반경 내에 위치한 3만 개 이상의 은하를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연구 대상 객체가 위치한 은하의 성장과 함께 흑홀 성장 속도와 별 성장 속도의 비율이 가속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별이 있는 은하의 흑홀이 항상 더욱 식탐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은 별 형성과 흑홀 사이에 실제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거인들이 없다면 우리 우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측을 통해서만 실험을 수행합니다.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에 도달할 만큼 긴 기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물리학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물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성자성, 어두운 물질, 그리고 다른 우주 현상과 같이 아직 관측되지 않은 현상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론으로 계산되었지만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 하나인 흑홀은 이러한 방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괴물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며 지구의 거주 가능성뿐만 아니라 행성 자체의 존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 현상이 생명의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흑홀과 같이 독특한 성질을 가진 것들은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합니다. 우주에서 물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물체는 없습니다. 거대한 회전하는 전기 배터리처럼 작용하여 광년 단위의 속도로 물질을 분출할 수 있는 것은 우주에서 블랙홀뿐입니다. 블랙홀은 가까이 있는 물질을 가두고 그것을 삼켜버리는데 종종 한 입만에 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이 천천히 부식되는 것과는 달리 물질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빠르게 가속되고 초광속으로 나선을 그리며 사건 극한점에 가까워집니다. 만약 블랙홀이 회전한다면 물질의 덩어리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충분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블랙홀은 회전할 때 물질이 초고속 루프로 휘어지게 됩니다. 덩어리로 된 물질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충분한 긴장력을 만들어내어 거대한 운동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운동에너지는 원자 및 서브원자 입자들의 운동 및 전자기방사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입자 지평선에 도달하기 전에 생성되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주방 싱크대에서 물이 회전하면 배수구에 접근할 때 물의 운동 에너지는 일부가 소리파동으로 전환됩니다. 물은 공기 분자와 상호작용하여 소리파동은 물보다 빠르게 이동하므로 배수구에서 멀어집니다. 블랙홀의 경우 흡수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변 은하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흡수하는 물질은 세탁기 회전 주기처럼 이벤트적으로 발생합니다. 블랙홀은 때로는 물질을 흡수하고 때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현재 안정상태에 있지만 모든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이 인간 생명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것이 흥미롭지만 우선 블랙홀의 작동 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는 이 블랙홀이 위치한 중앙지역의 은하 내 별들의 역학과 놀랍게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방식으로 물질을 블랙홀로 보내어 그 작동 주기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하를 채우고 있는 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작동 주기에서 광채나는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은하의 별 집단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별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어떤 은하가 방출하는 빛의 양을 추정하면 그 색상이 붉은색과 푸른색 사이의 중간 색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두 색상 사이에는 전환 영역이 있으며 전환 영역에서 시스템 전체가 더 빨간색으로 변하고 젊은 푸른 별들이 서서히 소멸한다. 이 기간을 일부 천문학자들은 녹색 계곡이라고 부른다. 녹색 계곡에서 은하의 물리적 기작과 중앙의 블랙홀 활동과의 관계는 아직 수수께끼이다. 이러한 진화 경로에서 중간 지대는 은하의 변화 과정이다. 대부분의 은하는 아직 푸른 구름에 위치하거나 이미 빨간색 별 순서에 들어가 있다. 녹색 계곡에 위치한 별 시스템은 변화를 겪는다. 알려져 있듯이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단 또는 젊은 대형 은하들과 같은 다른 상황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은하를 초록 계곡 단계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은하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일한 환경이 중앙 블랙홀로 물질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진화 과정의 초록 계곡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은하 중앙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빠른 작동 주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측에 따르면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은하 중앙 영역의 특징적인 궤도 왜곡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모든 은하 중에서 인류는 거주지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 은하가 개걸스러운 블랙홀의 피난처가 될 것을 사전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체와 생명의 발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하를 관측하는 수만 개의 은하와 같은 법칙을 따른다면 은하는 가장 크거나 가장 개걸스러운 것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활동 블랙홀을 포함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중력 활동의 폭발이 예상됩니다. 희망적으로 은하수와 그 중앙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은 지적 생명체가 탄생한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생명의 출현에 적합하게 조정되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오래된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우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주의 중심도 아니면 현대적인 우주론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별성에 대한 질문은 다중세계나 현실의 개념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 우주가 다차원 공간의 많은 우주 중 하나라면 우리의 존재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조건이 우세한 세계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은 적합한 기후를 가진 섬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생명이 출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블랙홀의 영향이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은하 중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은 아마도 우리 태양계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기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앙의 괴물은 많은 다른 은하들과 함께 진화하면서 태양계와 비슷한 주변 지역에 매우 약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태양계에서 블랙홀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과 은하의 현재 진화 상태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슈퍼매스 블랙홀과 그들이 있는 은하 간의 관찰된 연관성은 개별 은하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초창기 우주에서 거대한 타원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한 퀘이사들은 종종 은하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발견됩니다. 현재 이러한 은하의 별들은 오래되었고 별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시작시킬 충분한 적은 가스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은하는 여전히 매년 약 3개의 태양 질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 인류 진화의 전체 기간 동안 최소 10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별이 탄생한 것은 우주에 있어서 꽤 중요합니다. 불타오르는 퀘이사 코어를 가진 젊은 우주의 거대한 은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중심 지역에서의 에너지 폭발은 새로운 별의 형성뿐만 아니라 물질의 냉각을 방해하여 별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는 여전히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나선 은하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작은 검은 구멍은 거대한 검은 구멍을 만들고 그것의 활동 결과와 싸우는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 생명에 가장 적합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은하에서는 새로운 별이 여전히 형성되고 있지만 에너지 특성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별은 나선 8의 가지에서 가스와 먼지의 충격파에서 생겨나며 은하 중심에서도 형성됩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별의 형성은 매우 활동적인 별과 핵연소 연료를 빠르게 소비하는 거대한 별이 만드는 초신성 폭발로 주변 공간을 매우 오염시킵니다. 행성계는 분리되거나 방사선으로 포화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고에너지 입자와 감마선은 행성의 대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별의 깊은 곳에서는 무거운 원소가 태어나고 모든 곳에 퍼져 다른 별과 행성계의 탄생지가 됩니다. 이러한 행성은 수소탄화물과 물의 복합적인 화학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여 수십억 년의 역사를 지니며 다이내믹하게 진화합니다. 새로운 별이 폭발하고 오래된 별이 죽고 부식되는 지역과 별의 형성 지역 사이의 적절한 환경에서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이 존재하며 그 별들은 행성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충분히 멀지만 활발한 별 형성 지역에 너무 가깝지 않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의 매개 변수와 생명현상 간의 연결은 꽤 단순합니다. 중간 크기와 규칙적인 역학을 가진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 은하에서는 중간 크기와 평온한 지역이 대개 형성됩니다. 거대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 은하에서보다 더 많은 활발한 지역이 형성됩니다. 우주론적 시간 스케일에서 은하수와 비슷한 은하가 존재하는 사실은 물질의 중력적인 집합과 중앙 초대질량 블랙홀의 물질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파괴적인 에너지가 방출되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정과 강력하게 연관됩니다. 만약 블랙홀의 활동이 너무 높다면 별의 형성 과정이 느려지고 중요한 요소 형성 과정도 동일한 운명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블랙홀의 활동이 너무 낮다면 주변은 어린 폭발성 별들로 가득 차 있게 되며 오래 지속되는 중요한 요소 형성 과정에 부적합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바꾸는 것이 은하 내 별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우주에서 생명과 인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사건 연쇄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가진 은하와 그들의 정확한 규제와의 상호 진화 없이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복잡하고 매혹적인 주제이며 형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과 그 정밀한 규제로 인해 우주 전체의 별수, 대형 및 초대형 별의 수, 그리고 은하의 모양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먼지 및 화학원소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별과 행성이 형성되지 않을 다른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비옥한 구석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과정과 중앙 초대질량 블랙홀의 행동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 은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은 태어나고 죽으며 형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물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흥미로운 영상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벨을 클릭하여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재미있을 거예요. 각 별의 운명은 그 질량에 의해 미리 결정됩니다. 약 50억 년 후, 우리 태양은 지구 궤도 정도로 팽창하고 적색 거성이 되며 그 후 외부층을 잃고 백색 외성이 될 운명입니다. 질량이 2배 이상인 더 무거운 별은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핵연료가 중요한 수준으로 소진되면 압력이 중력에 밀려 축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별이 회전하는 방향과 질량에 따라 그 후 생명주기에 2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질량이 약 3배 태양 질량 이상이 아니면 이 객체는 중성자성이 됩니다. 그리고 별이 더 무겁다면 블랙홀이 됩니다. 물질은 내부로 떨어지며 밀도는 점점 더 높아지며 시공간이 붕괴됩니다. 이러한 물질의 안정성 손실 과정을 중력 붕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이 형성되며 여기에는 알려진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중력 반경에 의해 서툴러진 일반적인 공간과 분리됩니다. 블랙홀과 이벤트 지평선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함정의 본질을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각 별의 운명은 질량에 의해 이미 결정됩니다. 약 50억 년 후, 우리 태양은 지구 궤도 근처까지 팽창하여 적색 초거성이 되고 그 후에는 외부층을 잃고 백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2개의 태양 질량을 초과하는 더 무거운 별들은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핵연료가 치명적 수준까지 소진되면 외부로 가해지는 압력이 중력력에게 패배하여 별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별이 회전하는 방식과 질량에 따라 별의 미래에는 2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질량이 약 3개의 태양 질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중성자성이 됩니다. 그리고 별이 더 무거운 경우 블랙홀이 됩니다. 물질은 내부로 떨어지며 밀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시공간은 붕괴됩니다. 이러한 물질 안정성의 손실 과정을 중력 붕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블랙홀의 중심에는 피어나는 곳으로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이점이 형성됩니다. 이벤트 지평선에 의해 일반적인 공간과 분리되며 중력 반경으로 설명되는 크기가 있습니다. 블랙홀과 이벤트 지평선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함정의 본질을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우주에서는 블랙홀 내부의 사건 귀환 지점을 넘어 떨어지는 모든 것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부의 중력은 이탈하기 위해 빛보다 더 빠른 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이러한 속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광자나 전자, 실제로 정보를 운반하는 모든 물체는 외부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물리 법칙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과거의 선원들은 간단한 줄과 무게를 사용하여 바다의 깊이를 측정했습니다. 줄을 수로 던지고 줄이 얼마나 가라앉는지에 따라 깊이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블랙홀 주변에 우주 견인선을 발사하고 사건 귀환 지점 너머의 계기를 떨어뜨린 후 특이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줄을 끌어당겨 모든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몇 가지 가정에 기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줄은 초강력이어야 하며 우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시간도 특이점에서 찢겨지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박의 관측자에게는 줄이 사건 귀환 지점에 도달하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블랙홀 내부의 사건에 대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눈에는 블랙홀의 탐식 성향의 차이 때문에 우리의 임무가 조금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물체도 질량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흡수하며 동반성을 가진 별로부터 기체를 흡입하며 먼지 구름을 삼켜서 심지어는 다른 블랙홀을 삼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집니다. 현대과학은 초대질량 블랙홀이 대부분 은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계의 중심의 별인 사지타리우스 A 별표 물체는 400만 개의 태양 질량을 초과하는 블랙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거대 블랙홀의 최대 질량 상한선인 이론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초대질량 은하핵은 조금 덜 굶주리고 덜 위험하며 조밀한 블랙홀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작은 블랙홀의 사건 지평면에서의 중력 왜곡은 우리 은하 중심의 중력 왜곡의 수십억 배나 강합니다. 따라서 은하 중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선박에 로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블랙홀보다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거기서는 사건 지평면 아래에서 로프를 끌어내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중력 반경의 크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체가 블랙홀이 되면 그 크기는 사건 지평면을 통한 일방통행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은 항상 일방적인 티켓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중성자로 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계 상황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한 개의 중성자가 그 별이 중성자별이 될지 블랙홀이 될지를 결정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리잔에 동전을 조심스럽게 추가하여 물이 에지 위에 아치를 그리되 아직 넘치지 않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동전을 더 추가하면 과다한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집니다. 이제 이러한 중성자가 질량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별의 임계 질량이 추가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중성자는 퀘이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하나는 새롭게 형성된 싱귤레리티에 더 가까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글루온은 퀘이크 간 상호작용의 매개체이며, 중성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글루온은 사건 지평면 내부에서 바깥쪽의 퀘이크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싱귤레리티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흑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비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어긋나는지, 거인선이 사건 지평선 아래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거인선이나 광자 모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의 지오대식 추적선은 흑구 중심의 흑점으로만 이어집니다. 어떤 움직임도 안쪽으로 향할 것이며 우주에서 가장 빠른 메신저조차도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별 견인선 트로이와 버려진 수집품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로프가 정말로 강하다면 전체 선박이 사건 지평선 아래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에 많은 변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일부 변형은 사건 지평선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러면 흑구 대신 대체 물체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별로부터 얻은 관측 데이터는 고전 이론의 범위 내에서 예상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은하 중심 거인과 우주 물체가 충돌할 때 흑점 사건 지평선 뒤에 숨어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방사선 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펜스타스와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프로젝트,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프로젝트에서 얻은 데이터는 흑구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흑구는 우주에서 가장 역설적이고 로맨틱한 물체로 최고의 두뇌들이 그 구조에 대한 새로운 추측을 내놓게 합니다. 불행히도 사건 지평선을 통과한 후에는 흑구에서 탈출할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더 멋진 우주 관련 영상들이 채널에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알림벨을 클릭해주세요. 정기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다양한 상상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달이 없는 행성은 어떨지, 그리고 화성과 주사위 사이에 다른 행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제 다른 판타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현상 중 하나가 있습니다. 흑구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질량은 공간과 시간을 왜곡합니다. 초대형 흑구들은 은하의 깊숙한 곳에서 숨어 은하수 가장자리의 태양과 같은 수백만, 수십억 개의 별을 삼켜버립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 안에 위치하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은하 안에는 태양의 30배 정도 무거운 수백만 개의 흑구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구는 그저 가까이에 없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태양계 안에 흑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은 12xponent 15배 이상 무거운 질량이 필요한 흑구로 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태양이 그러한 질량을 가진다면 미래의 중력의 힘으로 인해 중력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흑구의 역할을 맡기 위해 욕설을 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주변에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태양의 8에서 60%의 질량을 가진 보통적인 적색 혜성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러한 흑구가 형성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다면 댓글에 써주세요. 첫 번째 옵션을 우리 근처에서 자발적으로 블랙홀이 생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을 은하 사이를 배회하며 우주의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옵션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옵션에 대해서는 천문학자와 천체물리학자들은 2000개 정도의 배회하는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주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질량이 많은 보통 물체처럼 보일 것이며 중력의 법칙에 따르게 됩니다. 두 물체 사이의 인력은 그들의 질량에 비례하며 거리와 함께 감소합니다. 즉, 265개의 태양 질량을 가진 별과 동일한 무게를 지닌 블랙홀 간의 중력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에 접근할수록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중력장에 들어간 물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규칙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블랙홀의 존재와 그들이 공간과 시간을 묶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극단적인 중력을 포함하며 이 공류를 한계까지 밀어냅니다. 블랙홀에 접근함에 따라 물체는 심지어 빛도 탈출할 수 없는 경계인 사건 지평선을 통과합니다. 어떤 것도 이 싱귤레리티, 공간과 시간이 무한히 압축된 핵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물리학이 붕괴됩니다.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간이 크게 느려지며 블랙홀로 움직이는 물체는 아무런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측자들은 흐릿한 성 같은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중력적인 시간 왜곡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건 지평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에서 10억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았다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산 사람보다 1초 더 어릴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홀 안에서는 시간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며 경로는 사실상 미래가 되며 싱귤레리티에서 탈출을 시도하면 시간을 멈추는 것처럼 되며 태양계에 포옹당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블랙홀은 10에서 초속 100km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빛을 흡수합니다. 블랙홀에 의해 찢겨진 물질은 디스크가 회전하고 팽창함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며 주변 공간은 우주의 어둠 속에서 매우 밝아집니다. 게다가 블랙홀은 행성, 별, 소행성 및 해성과 같은 천체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에 가까워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행성과 위성의 궤도가 접근함에 따라 그들은 파리가 걸린 거미줄처럼 그 주위를 춤추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며 조수와 계절이 바뀌고 하늘의 색이 변할 것입니다. 만약 중력이 행성의 궤도를 태양으로부터 멀어진 채 이동시킨다면 그 궤도는 더욱 타원형으로 변하며 온도와 계절은 변동할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 떨어지거나 공간의 심연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 경우 인류는 모두 차가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 뒤에서 검은 구멍이 나타나 넵튠 근처에 나타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지구는 즉시 그 영향을 느낄까요? 질량이 10개의 태양짜리이며 초당 3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검은 구멍은 추가로 0.1 광년의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크기의 검은 구멍은 지구인들이 완전 파괴되기 전에 적어도 100년 이상의 시간을 줄 것입니다. 검은 구멍이 넵튠에 접근하면 그것과 함께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스는 달콤한 물을 만들 때 설탕처럼 중력 나선을 그리게 됩니다. 검은 구멍이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장난감 집 거울과 같이 왜곡 효과가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망원경은 검은 구멍의 중심에서 빈 공간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검은 구멍이 초대질량적이라면 우리의 상상력은 끝이 납니다. 이 이벤트 집회에서 검은 구멍의 크기는 태양계의 5배나 됩니다. 작은 검은 구멍에서는 30개의 태양짜리 질량으로 인한 조력력 때문에 사람이 이벤트 집회에 이르기 전에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력은 지구의 100만 배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벤트 집회에 도달할 때 즈음에도 0.1초 이상 즐길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사건 지평선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히 체험하는 데 필요한 것은 100만 지구년입니다. 현재 은하수 중심에 있는 질량이 500만 개의 태양과 유사한 초대질량 블랙홀의 경우 약간 다릅니다.
3만 태양 질량 이상의 질량을 흡수한 모든 블랙홀은 사건 지평선에서 지구보다 낮은 중력의 조력을 가집니다. 지구인들은 특정 지점에서 16초 동안 둘러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사건 지평선을 통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순간적으로 블랙홀 안의 아름다움과 공포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은 들어가지만 나오지는 않으며 주변 공간은 비눗방울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짧은 비행 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무한 공률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 이 지점에서 물리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블랙홀의 핵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인가요? 새로운 출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해주세요. 블랙홀은 지금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이상하고 신비로운, 솔직하게 말하면 가장 흥미로운 물체입니다. 연구자들은 매년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점점 블랙홀의 본질에 대한 해결책과 이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는 블랙홀에 대해 무엇이 새롭게 발견되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블랙홀은 충분히 거대한 별의 중력 붕괴나 은하가스나 은하중앙의 압축으로 형성됩니다. 그 순간 거대한 양의 감마선이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가장 밝고 전자기 현상을 나타내며 아직 과학자들에 의해 완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포착된 감마선 신호에서 이상한 신호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시간의 역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각 감마선 폭발 사건마다 특정한 패턴의 파동이 방출되는데 이는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에서 이미 관측된 패턴을 포함하는 이상현상이 발견되어 시간이 역행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발광 기간 동안 특정 서명이 있는 파동이 방출되며 감지된 신호에서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호에서는 어떤 이론 모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신호들은 특별한 파동 구조를 나타내었는데 그들은 시작이 폭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부터 반전된 것처럼 시간을 돌아갔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시간 반전의 증거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다른 설명이 있다. 발광으로부터 나온 감마선이 휘어지는 물질과 충돌하여 과학자들이 시간 반전으로 오인한 서명을 가진 파동이 생성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광선들이 반사면 역할을 하는 물질의 집합체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성 니비루, 소행성 또는 태양의 이상현상이 세계의 종말 가능성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18년 물리학자들은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블랙홀이란 새로운 종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몇 년 전 과학계는 현실을 느리고 압축하는 현상인 중력파 발견을 축하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힘은 고에너지 우주재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블랙홀이나 두 개의 중성자별이 합체하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중력파들이 서로 충돌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중력파를 돌며 생기는 원을 물속에서 나는 고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자나 물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평평한 중력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파도가 충분히 크다면 그들의 충돌로 우주상에서 규모가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우주상의 시간과 공간을 대규모로 바꿀 것입니다. 이제 지구 근처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뿐만 아니라 전체 태양계도 파괴될 것입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별 질량 블랙홀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진 것으로 눈에 띕니다. 그들의 질량은 10에서 수십 개의 태양 질량에 이르지만 중간 질량 블랙홀은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의 태양 질량에 이르는 초대형 블랙홀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오랫동안 중간 질량의 블랙홀이 초대 질량 블랙홀과 별 질량 블랙홀보다 훨씬 드문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최근의 발견으로 이견이 틀리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체들이 가장 자주 출현하는 장소를 발견하였고 중간 질량의 블랙홀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드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의 원인은 과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발견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조밀한 은하계에서 발견된 일부 초대질량 블랙홀이 빅뱅 이후에 어떻게 그 크기가 급속도로 커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초대질량 블랙홀은 중간 질량의 블랙홀에서 자란 것일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초대질량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이제 은하계 중심에 위치한 초대형 블랙홀인 사지타리우스 A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천문학자들은 사지타리우스 A 근처에서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생각되었던 두 개의 수수께끼 같은 물체, G등급 물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이 두 물체가 결국 블랙홀에 접근했지만 초대형 사지타리우스 A의 강력한 중력에 파괴되지 않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2018년에는 사지타리우스 A 근처에서 3개의 G등급 물체가 더 발견되었고, 이들 모두 유니크한 특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스 구름의 독특한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큰 질량의 별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은하계의 전형적인 특성이 아닌 희귀한 유형의 물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초대형 블랙홀 근처의 특별한 조건이 강력한 중력의 영향으로 별과 가스 구름이 축소되고 병합되어 질량이 크고 두꺼운 가스와 먼지 덮개를 가진 단일 물체로 형성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 대한 여러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왜 모든 물체가 블랙홀 주위에 유사한 궤도를 가지지 않는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에는 수백 개나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많은 은하군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 중 일부입니다. 하나의 물체가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숨길 수 있을까요? 몇십 년 전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퀘이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피큘리어 오브젝트 13533-341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밝은 중앙 지역을 가진 별개의 은하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천문학자들은 이 물체가 은하가 아니라 단일한 퀘이사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퀘이사는 지구에서 24억 광년 떨어진 전체 은하군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큘리어 오브젝트 13533-341은 주변에 수백 개의 은하가 있는 공간을 그냥 가려버리는 정도로 밝습니다. 그 밝기는 태양의 460억 배나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중앙 초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의 대량 흡수로 인해 극도의 밝기를 유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에 대한 뉴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블랙홀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2018년,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 블랙홀은 우리 태양과 거의 같은 질량을 하루에 소비하며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 괴물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면 그것이 방출하는 X선은 지구의 모든 생명을 멸종시킬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블랙홀과 관련된 퀘이사 J22157-360e에서 처음 빛을 감지했을 때 그 블랙홀의 나이는 120억 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퀘이사와 근처에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 질량은 이미 200억 개의 태양 질량을 초과했으며 100만 년마다 1%씩 증가합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한 탐식과 주변 가스와 먼지의 가열로 인해 그 블랙홀의 밝기는 거의 하늘의 모든 별들의 색을 가리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2018년 8월, 영국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우주가 출현하기 전, 즉 빅뱅 이전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중간 질량 블랙홀은 초대 질량 블랙홀보다 상당히 작으며 태양 질량의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 범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간 질량 블랙홀은 초대 질량 블랙홀과 별 질량 블랙홀보다 훨씬 더 드물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8년의 발견은 이것을 잘못된 의견으로 증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체들이 가장 자주 발견되는 장소를 찾았으며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드물지 않고 작은 은하의 중심에 상당히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발생 원인은 과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발견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조밀한 은하에서 발견된 일부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대폭 성장한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중간 질량 블랙홀에서 성장할 수 있거나 처음부터 초대 질량으로 태어난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타당한 답변은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초거대 블랙홀인 사지타리우스 A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하면 2000년대 초반 천문학자들은 사지타리우스 A 근처에서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생각되는 두 개의 수수께끼 같은 물체를 발견했고 지금 물체라고 불렸습니다. 문제는 이 두 물체 모두 결국 블랙홀에 접근했으며 초거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그들을 파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2018년에는 사지타리우스 A 별표 근처에서 3개의 지금 물체가 더 발견되었으며 이 5개의 물체는 그들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관심을 끕니다. 그들은 가스구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천문학적으로 희귀한 형태의 매우 큰 질량을 가진 별들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은하계에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초대 질량 블랙홀인 사지타리우스 A 별표 주변의 독특한 조건들이 강력한 중력의 영향으로 별들과 가스구름이 축소하고 합체하여 큰 질량과 두꺼운 가스와 먼지 덮개를 가진 단일 물체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왜 모든 물체가 블랙홀 주변에서 비슷한 궤도를 갖지 않는지와 같은 이 가설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주에는 많은 은하 집단이 있으며 그들은